저와 예비 남편은 연애 2년차 예비 부부였어요. 연애 1년차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본격적인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시댁 식구들과 첫 만남을 가졌었죠. 사실 저희 친정은 제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시댁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것과 달리 저희 엄마는 오랜 세월 홀로 저를 고생해서 키워주신 거였죠. 가장 떨리던 첫인사 자리였습니다. 화기애애할 줄 알았던 상견례 분위기는 제가 가정환경을 이야기하자마자 조금 얼어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예비 시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 그러니까 거의 홀어머니와 다름없다는 거네.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시모가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걸요? 제가 주눅이 들 일도 죄를 지은 일도 아닌데 예비 시댁이라는 곳이 참 웃기더라고요. 평소라면 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요, 힘들지 않았어요. 엄마랑 저 정말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티 하나 없이 밝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고개만 숙여지더라고요. 이런 순간에 이리 주눅이 들라고 엄마가 저를 그리 밝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건 아닐 텐데.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죠. 그때였어요. 예비 시부께서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으시더니 단호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밝게 잘 자랐으면 기특하다, 고생 많았다고 해줘야지. 예비 시모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신 예비 시부는 저에게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친정에서 아버지 제사 지내니? 만약 지낸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아빠 제삿 날에 만사를 제쳐놓고 다녀오너라. 자식이면 그 정도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해. 아무리 시집온 딸이라고 해도 말이야. 그래야 네 마음도 편할 테고. 알겠지? 그동안 고생했다 아가야.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자라주느라. 예비 시모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 정도는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가 이렇게까지 제 편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시는데 그깟 시모의 눈치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거기에다 예비 남편까지 제 편이 되어 예비 시모를 대신해 사과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 말을 신경 쓰지 마. 옛날 분이라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 나중에 아빠랑 내가 잘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오늘 일은 그냥 기억에서 잊어. 알겠지? 그렇게 저는 예비 시부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결혼 준비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조율하던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오랜 지병이 있으셨던 예비 시부가 합병증으로 급격히 악화되시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신 거예요. 결혼은 당연히 미뤄졌고 저는 그때부터 예비 시댁 식구들을 정말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비 시부의 갑작스런 부재는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예비 시모나 예비 남편 못지않게 깊은 슬픔의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장례식 내내 가족의 자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들과 함께 모든 슬픔을 나누며 빈자리를 채우려 했었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끝내고 나니 예비 시모가 너무 적적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댁에 더 자주 오가며 예비 시모가 조금이나마 덜 힘들어할 수 있도록
싹싹하게 구우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오는 길에 고기 좀 사왔으니까 다 함께 구워 먹어요. 제가 얼른 손 씻고 와서 겉절이도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뭘 또 이런 것까지 사왔어. 그냥 오라니까. 그리고 김치 집에 많은데 귀찮게 뭘 또 해. 어머님이나 성진 씨나 익힌 김치보단 겉절이 좋아하는 거 저도 이제 다 알거든요. 한 끼를 드셔도 맛있게 드셔야 행복하고 힘도 나죠. 하여튼 요즘 내가 우리 예나 덕에 잘 챙겨 먹고 힘낸다. 고마워 예나야. 이렇게 예비 시모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확 이상해진 예비 남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모습이었죠. 예비 시모도 걱정이었지만 예비 남편도 걱정이 크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평소 예비 시부와 아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 오던 살가운 아들이었습니다. 예비 시부는 예비 남편에게 흔히 말하는 친구 같은 아빠였고 예비 남편이 존경했던 사람이자 아빠처럼 늙어가는 것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의지했던 존재였죠. 예비 남편에게 예비 시부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큰 결심을 내리게 됐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려 놓아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병원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싫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싫어. 그냥 나는 조금 힘들어서 그래. 그냥 나 좀 가만히 두면 안 돼? 나도 혼자 조용히 슬퍼할 시간은 필요한 거잖아. 당연히 그런 시간 필요하지. 그런데 성진 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많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내가 너무 걱정되어서 그래. 성진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가보면 안 될까? 우선 상담이라도. 어? 급기야 저는 예비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어요. 제 진심이 닿았는지 예비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를 약속했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데리고 꾸준히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던 남편도 치료를 거듭할수록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웃음이 많아졌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소화해내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그토록 밝았던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에 저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은 조금씩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미뤄두었던 결혼 이야기도 다시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비 남편의 병원까지 챙기며 헌신했다는 사실을 저희 엄마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사실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가정이 생기면 남자들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어.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서로 의지하며 더 빨리 안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반대할 생각도 없으니까 우리 딸이 마음 가는 대로 알아서 해. 엄마는 우리 딸 믿으니까. 엄마의 허락도 있고 이젠 정말 평탄하게 결혼 준비만 잘 마치면 되겠다 싶었어요. 드디어 예비 남편이라는 말 대신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바로 예비 시모였습니다. 예비 시부의 일 이후 저만 봤다 하면 은인이라며 우리 집 복덩이는 바로 저라고 하며 고맙다는 말을 입이 마르도록 하던 사람이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니 이것저것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렇게 다 생각하고 결혼만 딱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한 예비 시모는
미리 준비한 예당 목록을 건네더라고요. 사실 예비 시부가 계실 때 다 생략하기로 합의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예비 남편도 동의했고 예비 시모도 알겠다고 했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쌓아온 정이 남달랐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아무런 언질도 없이 예단 목록까지 들이미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일단 그 예단 목록을 받아 예비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따로 예비 남편을 만나 상의를 하고자 했어요. 오늘 나 이런 걸 받았는데 혹시 들은 거 있어? 우리 이런 거 낭비라고 생략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기본은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걸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성진 씨 생각은 어때? 어머님이랑 같은 거야? 예비 남편은 차분히 제가 준 예단 목록을 읽어보더군요. 그리곤 곤란하다는 듯 목덜미를 쓱쓱 긁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자기가 당황스러운 건 아는데 내 입장에서도 엄마한테 이런 문제로 말 꺼내는 게 조금 그래. 자기도 잘 알잖아. 아빠 그렇게 되시고 나서 우리 엄마 기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왕하는 결혼 제대로 격식 차려서 결혼한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많이 밝아졌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설령 예비 시모가 극심한 슬픔에 잠겨있다 한들 그게 예단과 무슨 상관일까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본인이 금융치료라도 하실 셈인지 그 논리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원래대로 다 생략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혼을 워낙 오래 기다려오기도 했고 우리가 헤어지는 상황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순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예비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투로 이야기하니 저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뜻에 따르게 됐죠. 그 뜻에 따르면서도 왜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결혼이란 게 어쨌든 양가 어른들을 모시는 일이고 예비 남편 말대로 격식을 갖춰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으로 저를 달래며 노력했죠. 시댁이 요구하는 다소 무리한 금전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과정이겠지라며 꾹 참고 이해하려 애썼던 겁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를 참고 넘기고 나니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겨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무렵엔 제 덕에 힘이 난다고 하던 예비 시모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예전처럼 예비 시댁에 오가지도 않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예비 시모에게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이가 돈독하던 예비 남편과도 멀어지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서서히 멀어진다는 느낌이 계속 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대로 헤어질 것이라면 이런 관계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는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면 돌파하자는 마음으로 저는 시댁에 자주 사가지고 가던 고기를 구입해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제 노력으로 소원했던 관계가 조금은 풀리길 바랐는데 예비 시모는 물론이고 예비 남편까지도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또 고기? 우리는 고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계속 고기를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 반찬들도 네가 집에서 다 해온 거지. 앞으로 이런 것 좀 해오지 마. 간이 하나도 맞지도 않은데 이런 걸 왜 가지고 오나 몰라?
그래. 사실 너 민망할까봐 우리가 먹긴 했는데 짠 건 너무 짜고 싱거운 건 또 너무 싱거워. 그러게. 아, 왜 이런 걸 또 가지고 와서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어? 서로 민망하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는 집에서 요리 같은 거 배우지도 않았니? 네 엄마는 도대체 뭐 한 거야? 딸한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알려주고. 이게 다 혼자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서 그래. 여유가. 그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사온 고기와 해준 반찬들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기억이 있었기에 그 섭섭함은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는 예전 생각도 나고 그때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너도 참 눈치도 없다. 어쨌든 우린 다 생각 없으니까 얼른 싹 다 치우거라. 예비 시모는 제가 사온 것들을 손으로 밀치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입을 열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면대 물소리에 의지해 마음을 진정시키던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음식을 이때껏 억지로 먹었던 걸까? 아니면 오늘따라 간이 맞지 않았던 걸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행동 또한 괜한 트집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두 사람의 핀잔의 이유를 오로지 제 안에서 찾아보려고 애썼던 것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나지 않았고 더는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려 마음을 가다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나온 걸 모르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주방 너머로 들려오더라고요. 엄마,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 말로는 맛없다면서 왜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 그만 좀 먹어. 지금도 봐. 나물은 벌써 절반은 비웠잖아. 어머, 내가 언제 이렇게 먹었지? 아유, 맛없는 척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겠어.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얘나 얘가 음식 하나는 딱 우리 집에 맞게 하는데. 그러면 뭐 어쩌자고. 엄마가 이런 식으로 트집 잡아야 기가 확 죽는다고 했잖아. 뭐 화장실에서 나오면 다시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해?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달라고 해? 누가 그렇대? 그냥 맛은 있다는 뜻이지.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한 음식을 이때껏 참고 먹어주었던 것이 아니라 괜한 트집을 잡아 제 기를 죽이기 위해 그딴 짓거리를 한 것이었어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밖으로 나가려던 제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서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하지만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 자극적이라 생각 정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제가 해온 반찬들을 싹 다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쉬워하는 예비 시모의 표정을 보는데 다시 한번 화가 훅 올라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여러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예비 시대 것들이 제 길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할 만큼 건방지게 군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부딪혔던 점이 있다면 오로지 예단 문제뿐이었는데 그건 역시 결국엔 예비 시모의 뜻대로 다 해드렸는데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질 뿐이었고 결국엔 제가 시댁살림을 너무 속속들이 꿰고 있으니 기강 한번 잡고 싶어서 그랬을 거란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 어떤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제 행동과 생각이
참 많이도 미련하고 멍청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사랑이 눈을 멀게 한다더니 딱 그 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조차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행동이 아니란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결혼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꽤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사이 어느새 결혼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결혼 자체에 대해서 고민스럽기도 했지만 설렘이 가득하기도 한 참 복잡미묘한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딱 일주일 앞둔 날이었죠. 엄마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고였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 바닥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세상의 전부였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제 친구이자 제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으니까요. 믿을 수 없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가는 길 내내 제가 떠올린 건 당연히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전화해도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엄마가 잘못됐다고요.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남기는 사이 응급실에 도착했고 눈을 감은 엄마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현실이란 체감이 확 들며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그때까지도 온기가 남은 엄마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하는데 예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 어디야? 무사히 병원에 갔지? 시끄러운 곳에 있어서 전화 못 받고 이제 확인했어. 괜찮아? 예비 남편의 걱정스런 목소리에 눈물이 더 쏟아지더군요. 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만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소리내어 울고 나서야 겨우 목소리를 추스르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언제 오느냐고. 나 지금 너무 무섭다고 말이죠. 언제 올 거야? 나 지금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 장례식 준비도 해야 한다고 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난 하나도 모르니까. 자기가 얼른 와줘. 상주도 같이 좀 서주고 말이야. 결혼이 몇 달씩 남은 것도 아니고 고작 일주일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비 시부상을 당했을 때 제가 가족의 자리를 지켰듯 그도 당연히 제 곁을 지켜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자마자 예비 남편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상주까지? 아니, 자기야. 자기 슬프고 혼자인 거 잘 아는데. 그래도 내가 상주까지 서는 건 아니지. 우리가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내가 왜?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 대 확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절로 떨려왔죠. 왜라니? 우리가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더라도 결혼식 고작 일주일 남았어. 그 정도면 우리 가족 아니야? 이때까지 나는 자기가 자기 집에 무슨 일 있을 때 내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고 발벗고 나섰었어.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는 아니야? 가족과 다름없다고 생각은 했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 그리고 결혼이 일주일이 남았든 하루가 남았든 어쨌든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야?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말을 그럴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들으니
정말 듣던 대로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건 오로지 참과 같은 탄식뿐이었고, 이런 저의 기막힌 탄식을 듣던 예비 남편은 본인도 짜증이 난다는 듯 이런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아,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사실 너희 부모님 남겨준 거 하나 없어서 파혼 생각 중인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까지 가서 상주를 서겠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다름 아닌 너무한다였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아니, 하루는커녕 그때까지도 응급실 바닥에서 엄마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저딴 말까지 꼭 했어야 할까요? 아무리 저와의 파혼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친정에서 물려받을 것이 없어서 파혼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너 진짜 쓰레기였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설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하필 지금 이 순간에 그딴 말을 꼭 나한테 했어야 하냐고. 인간으로서도 2년 동안 만나왔던 나한테도 너무 도리가 아니지 않니? 그러게, 누가 상주 이야기를 꺼내라고 했어? 네가 상주 이야기만 꺼내지 않았어도 결혼식도 알아서 미뤄졌을 거고 나도 적당히 시간 두고 파혼하자고 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지금은 파혼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었으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장래 잘 치르길 바랄게. 고생해. 마음 잘 추스르고. 그래? 내가 미친 여자였네. 너 같은 쓰레기한테 괜한 기대를 한 미친 여자. 어쨌든 네 뜻은 잘 알았으니 끊을게. 가족도 아닌 사람이랑 더는 할 말이 없어서 말이야. 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온몸이 떨려왔지만 머릿속은 정리가 빠르게 되더라고요. 파혼은 당연했고 엄마의 손을 잡고 맹세와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를 무사히 잘 보내드리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제 손으로 끝장을 내고야 말 것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홀로 상을 치르며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굳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의 장례는 무사히 끝냈고 저는 곧장 결혼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전 예비 시모에게서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장례는 잘 치렀니?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파혼하느니 마느냐 하는 와중에 내가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못 갔어. 그나저나 일단 결혼식은 다 취소한 거 맞지?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얼른 취소해. 결혼식장 예약 때문에 생각 없는 결혼시킬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말이다.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실실 웃으면서 잘도 졌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싹 다 취소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그딴 인간하고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없어서요. 그리고 어머님이랑도 이렇게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후 저는 더 빠르게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위약금은 우선 제가 해결했지만 그 비용을 온전히 뒤집어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위약금 영수증들을 한꺼번에 챙겨 예비시댁이었던 그 집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집구석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 예비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하하호호 웃으며 시댁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그 여자 어깨에 손까지 올린 채로 말이죠. 저와 파혼 이야기가 나온 지 고작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점이었어요. 상황을 보니 양다리였음은 물론이고
집까지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걸 보니 단순히 연애 그 이상의 관계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죠. 이런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순간 전 예비시모까지 문 밖으로 나오며 아주 가증스러운 소리를 내뱉더군요. 우리 아가 예물은 어때? 마음에 드니? 우리 집 복덩이가 떠올리면서 내가 아주 신경 써서 마련한 건데 말이야. 예전엔 저도 지겹도록 들었던 그 말, 우리 복덩이라는 말을 이젠 상간녀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된 일인지 대충 상황이 그려지더라고요. 극도의 우울감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던 전 예비 남편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었더니 전 예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것이었어요. 심지어 저와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 일주일을 앞둔 그 시점까지도 저와 상간녀 사이에서 저울질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상황 파악을 어느 정도 끝낸 저는 그 인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전 예비시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더니 뒤이어 고개를 돌린 전 예비 남편의 얼굴까지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군요. 그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훑어보는데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옆에 있는 저 여자, 상간녀 역시 전 예비 남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분노는 신기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대신 등줄기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인간들을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할지, 아니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인생을 가장 처절하게 짓밟을 수 있을지 확실히 정해졌다고나 할까요? 저절로 제 입가엔 미소가 지어졌고 저는 우선 긴 말하지 않고 전 예비 남편의 얼굴에 위약금 영수증을 던져주었습니다. 결혼식 직전이라 죄다 위약금을 물어야 하더라. 그래서 일단 내가 다 주고 영수증 다 받아왔으니까 확인해보고 입금해. 원래는 반반씩 하려고 했는데 지금 꼴을 보니까 네가 다 내야 할 것 같네? 아, 그리고 위자료도 토해내야 할 것 같고 말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상간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제 발치에 떨어진 영수증들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주워들더군요. 예식장, 드레스샵, 메이크업샵. 예비 부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피던 상간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자 그 흐름을 끊고 싶었는지 전 예비시모가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다 끝난 사이에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이리 와. 저기 가서 나랑 이야기해. 내 아들은 이제 놔두란 말이야. 전 예비시모는 그 순간에도 저를 마치 스토커라도 되는 듯이 말하며 잡아 끌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아주 세게 뿌리쳐버렸습니다. 제 힘에 예비시모는 튕겨나가듯 바닥에 넘어지더군요. 이건 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스토커예요? 나는 아줌마 아들 붙잡으러 온 게 아니라 돈 받으러 왔다고요, 돈! 그러니까 괜한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아줌마 아들이랑 해결 좀 보게 빠지세요. 저는 바닥에 고꾸라진 전 예비시모를 보며 짜증을 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전 예비 남편은 이번엔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다가와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어?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이딴 짓을 해?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냐 이 말이야? 우리 엄마 너 때문에 허리라도 다쳤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디 감히 손까지 대? 이딴 말을 짓거리며 저를 미는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 예비 남편의 손마저도 탁 쳐내버리고 그 손으로 전 예비 남편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곤 제대로 악에 받쳐 이렇게 고함을 질러주었습니다. 감히? 지금 감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사람이 누군지 분간이 안 돼? 파혼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 그냥 파혼해.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으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정신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놨더니 이딴 식으로 배신을 해? 그것도 바람까지 피우면서? 그딴 인간 나도 필요 없어!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덜 했으니까 그 더러운 입 다물고 내 얘기나 들어. 조만간 정신적 손해배상하고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다 청구할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봐. 법원? 그래. 누가 겁먹을 줄 알아? 전 예비 남편은 제 선언이 우스운지 오히려 비아냥거리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러고는 곧장 다시 입을 연다 싶더니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있어? 그런 거 하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할 텐데 너희 집 가난하잖아. 거기에다 이젠 엄마까지 죽고 없는데 돈 아껴야 너도 입에 풀칠을 살 텐데? 우습게도 그때서야 전 예비 남편이 저를 버린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 예비 남편은 저희 친정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살던 집은 아빠가 살아계실 때부터 함께 살던 집으로 아주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이사할 형편이 되지만 아빠와의 추억이 있었던 곳이니 엄마나 저나 그곳에서 쭉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거기에다 엄마가 운영하시던 그 작은 카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은 장사가 썩 잘 되던 곳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아닌 대신 그 가게가 있는 건물이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땐 꽤 크게 사업을 하시다 이제 큰일은 다 내려놓으시고 한가한 카페를 하며 용돈벌이나 하시는 중이었죠. 이런 사실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말하지 않은 것뿐이었는데 전 예비 남편은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친정이 조금 힘들 거라 오해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림을 받았던 것이었죠. 전 예비 남편은 저를 한껏 무시하며 주제에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저는 그 과실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날 버린 거였어? 참나, 기막혀서.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운영하던 그 카페는 물론이고 그 카페가 있는 건물 자체가 우리 엄마 거였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살던 집은 물론이고 엄마 명의로 아파트 한 채도 있었고 말이야. 당연히 그 모든 건 지금 내 것이 될 예정이라 나 돈 많아.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인생이나 걱정하지 그래? 전 예비 남편은 당연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 생각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던 2년 만난 여자가 알고 보니 알짜배기 집안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는 저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똥 씹은 듯한 상간녀의 표정은 보이지도 않는지 상간녀의 어깨에 팔까지 올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깟 건물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 우리 자기는 아니 내 예비 신부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회사 영업 본부장님 딸이라고 딸. 집안이면 집안, 재산이면 재산. 거기다 내 회사 생활까지. 내가 괜히 너 버리고 예비 신부를 택했겠어? 알고 보니 상간녀도 보통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본부장 딸이라는 직함도 직함이지만 원래부터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회사 회식 날 아버지를 데리러 온 상간녀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눈이 맞았고 순식간에 이런 관계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주 친절한 전 예비 남편의 설명은 끝까지 이어졌고 그 설명을 듣다 못한 상간녀가 결국엔 전 예비 남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곤 제가 그랬듯이 그 뺨을 인정사정 없이 날려버렸습니다. 저기요. 지금 날 때린 거야? 그래.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오해가 큰 상황이기도 하고 유쾌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얼굴에 손까지 대는 건 자기답지 않지. 일단 이 여자부터 보내고 나랑 이야기해. 어? 참 어이가 없게도 전 예비 남편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헛웃음이 절로 나왔고 상간녀는 더 큰 분노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반대쪽 뺨까지도 날려버리더니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댔죠. 오해? 설명?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듣고 본 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무슨 이야기를 더 들어? 난 더는 너 같은 인간하고 나눌 대화가 없어. 아, 한 가지 있네. 우리 파혼해.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상간녀의 파혼 선언에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다름 아닌 전 예비 시모였습니다. 그때까지도 한껏 불쌍한 척을 하느라 바닥에 엎드려 있던 전 예비 시모가 상간녀의 입에서 파혼이라는 단어가 나옴과 동시에 빛의 속도로 상간녀의 앞에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곤 아주 불쌍한 얼굴로 구구절절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아가, 물론 네가 보기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날 게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니?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운 게 맞긴 해도 결국 선택한 건 저 애가 아니라 너라고 말이야. 너에 대한 마음이 더 컸다고 말이야. 그러면 굳이 파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니? 아니요. 그건 아줌마 생각이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인간이 나를 상간이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열받아서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저울질까지 하셨어? 집안이든 뭐든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인간이 거기에다 사랑 아니고 조건이었다고 아줌마 아들이 하는 말 못 들었어요? 귀가 먹은 거야? 치매에 걸린 거야? 하여튼 난 싫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상간녀가 어찌나 똑소리나게 말하는지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어쨌든 이처럼 나란히 파혼을 외친 저와 상간녀는 동시에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후 저처럼 상간녀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이유로 같은 소송을 동시에 2번 진행해야 하는 것도 피곤한데 회사에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못했다고 합니다. 상간녀의 아빠이자 본부장이 전 예비 남편을 찾아가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했다고 멱살잡이를 아주 제대로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선 넘는 짓을 한 건 상간녀의 아빠였지만 전 예비 남편이 사기 결혼을 계획했던 것과 다름이 없으니 손가락질은 모두 전 예비 남편에게로 향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모든 소송에서 전 예비 남편은 패소했고 그야말로 탈탈 털리게 되었어요. 거기에다 회사에서도 손가락질을 너무 받다 보니 그것을 견디다 못해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유약한 인간이었으니 그런 결말이 날 거라고 예상했던 터라 사표 엔딩이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전 예비시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들이 바닥을 기게 되자 전 예비시모의 정신력 역시 바닥을 기게 되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에게 그딴 짓까지 하고 저를 찾아온 것도 기막힌데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회사도 사표 쓰고 나와서 지금 거의 팽처럼 살고 있어. 예전엔 네가 했던 것처럼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보려고 했는데 내 말은 아예 듣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가 예전처럼 우리 아들 한 번만 더 일으켜 세워주면 안 되겠니? 제가 왜요? 저는 이제 그 인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남남인데요. 그리고 그쪽이 날 찾아와서 이딴 부탁을 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남남이 아니면 되잖니. 네가 우리 아들 한 번만 더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땐 내가 너희 결혼 2벌 받고 허락하마. 그땐 정말 딴소리 안 해. 각서라도 쓰라고 하면 쓰마.
참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제가 본인이 결혼 허락만 한다고 하면 뭐든 다 할 거라는 그런 망상과도 같은 착각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곤 아주 냉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해 주었죠. 아줌마,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가 미쳤어요? 아줌마 아들 같은 병신이랑 다시 결혼 같은 걸 꿈꾸게? 나는요, 이제 아줌마 아들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그 병자 같은 인간 10트럭 가져다 준다고 해도 싫은 사람이니까 다신 날 찾아오지도 마세요! 저는 전 예비시모의 팔을 잡고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밖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시해버렸죠. 그렇게 1시간쯤 시끄럽다 싶더니 도저히 가망이 없다 싶었는지 돌아가더라고요. 그 후 전 예비시모가 다시 찾아오는 대신 전 예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잘 지내?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 아직 우리한테 화가 많이 났다며? 내가 미안해. 자기가 우리한테 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직접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데 한번 만나줄 수 있어? 이번엔 동정심에 호소하기로 작전을 짠 모양이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제 답장은 아주 간단했지만 냉정했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다신 연락하지 마! 또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곧바로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겁만 더럽게 많은 전 예비 남편에게 딱 맞는 겁박이었고 제 예상대로 전 예비 남편이 저를 귀찮게 하는 일은 2번 다시 없었습니다. 그 후 전 예비 남편은 재기 희망도 다 잃은 완전한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도 아니었고 마음만 제대로 먹고 다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이었어요. 물론 같은 업계는 힘들겠지만요. 하지만 전 예비 남편은 노력이라곤 조금도 하지 않고 오로지 신세 한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지? 난 분명히 나만 아껴주고 나를 위해 그 어떤 희생도 서슴지 않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한눈을 팔아서 엄마라도 나를 좀 말려주지 그랬어. 엄마라도 날 말려줬으면. 아니다. 내가 누굴 탓하겠어. 다 내 잘못이지. 아들, 아니야. 우리 아들 잘못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병원이라도 가보자. 엄마도 내가 미친 것 같아? 엄마, 나는 미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힘든 것뿐이라고. 그냥 엄마는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면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안 돼? 왜 그렇게 나를 병원에 못 데리고 가서 안달인 건데? 그거야. 우리 아들이 예전에 병원에 갔을 때 도움을 꽤 받았으니까 그렇지. 효과 봤었잖아.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고. 어쨌든 난 병원 안 가. 그냥 날 좀 내버려둬. 이처럼 전 예비 남편은 또 하염없이 땅굴을 파고 바닥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고 전 예비 시모는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한심한 꼴을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아 참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는 그만두고 엄마가 운영하시던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카페를 접을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곳에 자주 오던 단골 꼬마 손님들이 눈에 밟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가게를 찾던 꼬마 단골들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로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어 이것저것 챙겨주던 아이들이에요. 저도 가끔 함께 했기에 그 얼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저는 엄마가 하던 일을 이어나가기로 했고 지금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가 포기한 커리어가 아쉬울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들이 제가 해준 것들을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길을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따뜻했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저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나누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그래서 아주 먼 미래 제가 눈을 감는 날 엄마의 품에 다시 한번 안기게 된다면 엄마가 계시지 않는 긴 시간 동안에도 저는 참 바르게 잘 자랐다고 아주 시원하게 자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씩씩하게 힘내볼 테니 다들 지켜봐 주세요. 제 이야기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